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남색책 202페이지 그 역사적 감정이익과 관련돼서 이제 공감과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이제 공감하고 독일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이제 그 공감을 보면요. 그 20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제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공감에 관련돼서는 공감 일단은 역사적 감정이입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공감은 정의적인 어떤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료가 없을 경우에는 정의적인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부 도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사적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아닌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역사적 감정이입의 인지적 성격을 강조한 사람들은 감정이입과 그 다음에 공감을 다른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감정이입은 그 다른 사람의 믿음, 가치, 목표, 목적을 동의하거나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 공감은 통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한 거와 그런 감정을 적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은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거쳐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그 공감은 그 주로 오늘 과거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오늘날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부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 사람들은 오늘날 다른 가치관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상상해야지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자신이 공감하는 과거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다른 행위의 대상으로도 역사적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감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공감 같은 경우는 현재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사람이라도 똑같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들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야. 공감을 가지고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토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분론자들인데 그 부분론이라는 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감정이입 중에 총체론이 아니라 부분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감정이입을 공감과 혼돈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감정이입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공감은 오히려 감정이입적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 공감이 감정이입을 방해한다는 게 뭐냐면 이 공감은 넓은 범위에서는 감정이입이지만 감정이입적 이해에서는 안 된다. 여기 감정이입적 이해는 무슨 감정이입적 이해죠? 역사적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 하려면 오히려 공감이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도 어떤 특정한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다른 사람 그들 안에서 다른 의견도 바라보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이는 공감을 감정이입적 이해의 중심으로 삼는 건 두 가지 측면에 논리적 불가능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는 이거 외워두세요. 자, 이것도 노란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역사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없으며 역사적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종종 잘못 인식하는 거 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히틀러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박근혜의 어떤 생각도 공감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이유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사에서도 정서도 인지적 기초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래에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하겠다고 생각한 정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가 잘못된 미래를 제시하더라도 그의 승리감과 희망을 공유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역사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시간상 이게 이제 끝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감을 해갖고 지금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이 판단이
나중에 큰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는 못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MB가 뭐 4대강 사업을 한다. 처음에는 되게 좋게 말렸잖아요. 뭐 일자리 창출이 어쩌니 하면서. 근데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두 가지 이유로 얘는 공감을 감정적 이해의 중심으로 삼는 건 불가능하다.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이 왜 역사적 감정이입이 안 되는가? 그래서 스토클린 위견과 니의 위견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동일시는 더 안 되죠.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익을 구별하며 동일시는 역사적 필요 요건으로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공감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경우에는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동일시 자체는 그거조차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역사 이해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밍크는 그 역사적 사실의 이해는 분석적 방법에다 그 사건을 말해주는 모든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 개괄적으로 판단은 가능한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감정이입이라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개괄적 판단을 이제 좀 뒤에 얘기했지만 개요적 판단이라고 해요. 개요적 판단.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판단할 뿐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기분에 따라 뭐냐면 감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기복이 좀 있고.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정서적 판단이나 생각은 일관된 의도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역사를 판단할 때는 전자보다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큰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개요적 판단이에요. 예. 그래서 개요적 판단이 노란 책에 있고 그 뒤에 남색 책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건 그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역사적 사진을 많이 알면 알수록 감정이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이해의 필요 능력은 감정의 개괄적 판단이며 루비콘 강을 건너온 카이샤의 결정 이야기에서는 카이샤가 될 필요는 없다고 반다. 그러니까 카이샤와 다가 동일시해가지고 그 카이샤를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카이샤의 생각보다는 카이샤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역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괄적 판단해서 그 사람 행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여러 행적들을 보고 이 로비크 강이 왜 그 강을 건너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행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감정이익적 이해도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일시가 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개괄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감정, 그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인물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잘 통해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공감이 동일시가 역사적 감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의 바탕으로 살펴봤듯이 이제 이 부분은 결론이에요. 역사적 감정이입은 기본적 인지적 능력인데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정의적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성계가 위화도의 군을 생각해보자. 이성계의 입장에서 그 당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계 뭐냐면 그 위화도의 군의 도덕적 판단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 그거는요. 예, 이 도덕적 판단을 내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안 됐다는 현재를 갑자기 판단하잖아. 그때 어쩔 수 없이 또 정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정의적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인지적이지만 개인의 정서와 개입되는 정의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지적이야. 그래서 이제 가치 판단의 개입은 옳지 못하지만 인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우선시해서는 안 되고 지향해야 돼요. 지향해야 돼요. 지향해야 된다.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학자도 있어.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그렇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앞에 이성계 예를 들면서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형성평가에서 찾아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109번을 이제 보죠. 109번. 아, 109번 했나요? 아, 잠깐만, 했나, 어저께? 했네.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게 어저께 한 게, 111번, 112번부터 봐야 돼요, 112번. 자, 112번 보면, 다음 설명하고 있는 감정이입의 종류의 명칭을 써보고, 예문을 근거로 이 감정이입이 역사적 감정이 되지 못한 이유를 한 가지 말해보시오. 자, 나라의 장래에 의해서 선거에서 자신의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한 정치가의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가의 잠입 미래를 제시하더라도 그의 승리감과 희망을 공유할 수 없다. 자, 이 감정이입적 명칭이 뭘까요? 동감이죠? 네, 동감. 공감인가? 정확히 말하면? 잠깐만요. 동감도 되지만 엄밀히 공감이네요, 공감. 예, 답 좀 고치세요. 공감이나 동감이나 저 의미는 또 비슷비슷한데. 예. 자, 이유는 나라의 장래에 위해서 선거에서 자신의 승리한다고 생각한 정치가 평가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선거가 끝난 후 그 정치가가 가졌던 승리감과 희망을 공유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개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공감이라는 것도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인지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획과 니은의 이유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역사적 이해의 독자성을 강조한 밍크는 역사적 사실 감정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가 전적으로 인지적 성격뿐만 아니라 정의적 역사도 요소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기획과 니은의 이유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입이 필요하다. 그럼 이때 감정이입이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서는 그 역사적 사실 이해는 분석적 방법이나 그 사건을 말해주는 모든 사실을 살펴보고 개괄적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감정이다 주장하다. 근데 여기 약간 빠진 게 뭐냐면 문제에서 밍크는 공감은 역사적 사실 밍크는 이제 역사적 사실에서 감정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그렇지만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빠졌다면 이거 좀 집어넣으세요. but 뭐는 안 되냐면 동일시는 안 된다. 여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동일시는 안 되는데 동일시가 왜 안 되냐? 그래서 이제 그 동일시가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고 개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시는 일일이 그걸 이제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에 필요한 능력은 개괄적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위자의 결정에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답도. 그래서 답도 좀 추가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유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선거에서 자신의 승리한다는 밑에 개괄적 판단이 가능한데 관조기가 주장하고 그 다음에 꼭 역사적 행위자와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동일시해갖고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가 카이샤드가 노비콘강을 걷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카이샤드를 댈 필요는 없죠. 카이샤의 전반적인 행적을 보고 개괄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접근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이입적 이해는 인지적 성격도 같지만 동시에 모두 존재하죠. 정의적 요소도 존재를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고 동일한 역사적 행위에 따라 이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그렇지만 너무 감정만 내세우면 어떻게 되죠? 바람직하지 못하죠. 예,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아까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어저께 풀다가 그 수정사항을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104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104번 문제 보면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기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약간 잘못됐다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왜 잘못됐냐면 요게 이제 그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104번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 100번. 100번 문제 보세요. 100번 문제. 예, 이걸 얘기하고 있네. 100번 문제가 그 문제가 좀 약간 그 미스가 있다.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적이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좀 수정할게요. 100번 문제 보면 다음에 기억 범위에 들어가는 상상적 기능을 말해보고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역사 연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니은을 감정이입적 이해가 아니라 어디에 줄쳐야 되냐면 역사적 판단력에 줄치세요. 예, 역사적 판단력이 그 역사 연구에 어떤 연구를 역할을 했는지 써보시오. 여기에다 줄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디귿의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디귿은 이제 디귿은 역사적 상상력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별개 요소를 분류한다. 요게 이제 디귿이에요. 역사적 판단력이 니은이고 디귿은 역사 상상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요소 분류한다까지가 디귿이에요. 예. 그래야지 답이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역사 판단, 역사 연구 역할과 디귿은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남색 책에 190페이지에서 이제 191페이지 보시면 거기 쭉 읽다 보면 그 주어가 빠졌어. 그래서 이제 190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착각을 했는데 그거 잘 읽어보니까 주어가 빠졌더라고요. 네. 거기 190페이지 보면 거기 김한종 씨의 견해가 나오고 그 상상적 이해와 역사적 판단이 포함된다 해갖고 상상적 이해를 구조적 상상과 감정적 이해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구조적 상상을 대해서 얘기하고 그 밑에 이제 감정이입에 해당한다. 해석학자나 관념론자 역사들 말하는 감정이입에 해당한다. 해놓고 그 뒤에가 그 감정이입에 관련된 이해가 아니에요. 역사 연구에서 자료를 선택하거나 그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역사 소수 형태를 정할 때는 자신의 견해를 게재시키는 것이다. 요거는 감정이입적 이해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역사 판단력과 비춰볼 때 이거 역사 판단력과 관련되네요. 그래서 그 주어가 역사적 판단력은 역사적 판단 역사 연구에서 자료를 선택하거나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역사 소수 형태를 정할 때 자신의 견해를 게재시킨 거다. 해야지 그 뒤에 역사 판단력 내용과 의미가 산통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입적 이해가 아니라 역사의 판단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글을 쓰시다가 이게 아마 요약책이거든요. 요약하다가 요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 자 아까쯤에 이제 한 것은 니하고 이제 공간과 동일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감정이입의 단계와 관련된 거야. 감정이입 단계.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감정이입 단계가 이제 실제로서 감정이니까 사고활동으로서 감정이니까 그 다음 니와 관련된 감정이입 두 단계가 있어요. 두 개 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온다고는 자주 나오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감정이입은 역사 이해 한 방식을 할 때 감정이입적 이해에 도달하려면 1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고 과정은 일정한 단계에 나누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에서 특정한 사고가 이루어지고 역사적 감정이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때 맥락적 이해는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 동기, 믿음, 사상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감정이입적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 활동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이제 사고활동으로서의 감정이입이에요. 네. 사고활동으로서 감정이입. 사고활동으로서 감정이입 단계 쓰라고 하면 요걸 쓰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뭘로 정하시면 사고활동 이렇게 쓰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게 크게 4단계로 이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단계는 재현이야. 이때 이제 재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현이 아니에요. 콜링우드의 재현이 아니라 팩트를 아는 거야. 팩트를.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입을 하든 간에 일단 사실 판단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역사적 사실 왜 일어났는지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사실 자체를 충실하게 재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1번을 제대로 해야지 이제 그걸 바탕으로 2번, 3번, 4번을
뭐냐면 이해의 대상이 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상황적 맥락적 재구성과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을 단계를 굳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보면 아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재현이 1단계가 나오죠. 이 도식도를 이제 보면 아이고 여기가 1단계가 있으면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있는 거야. 이게 기본적 베이스고 요건 하나씩 그냥 부족해.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사회 맥락적 개구성은 뭐가 부족하냐? 내면이 잘 모르는 거고 내면에 빠져 있죠. 그다음에 3단계는 거기에 이제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은 이거는 내면은 아는데 그 뭐냐면 외면을 잘 몰라. 상황적 맥락 같은 것들을 모르죠. 그래서 외면이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내면과 외면이 빠져 있는 건데 이걸 합쳐놓은 것이 4단계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단계는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적 재구성.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명칭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정확히 좀 아세요.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 그거 관련돼서. 자, 그래서 이제 15년 때 이제 나왔던 기준인데, 역사적 사실 재현하면 사실 자체를 이제 충실히 재구성하는 거고,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을 비추어서 재구성돼요. 객관적 사실은 알아. 근데 문제는 그 객관적 상황은 아는데, 맥락적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역사적 객관적 상황을 비춰서 그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이유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이유라는 것은 어떤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죠? 상황에 대한 객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행위자의 내면을 알 수 없다. 이유, 의도, 동기 같은 것들. 근데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은 한 사람의 내면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했는지 믿는 동기 같은 걸 하지만 그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배경이나 상황 같은 객관적 배경이나 상황을 잘 몰라. 그래서 하나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합쳐놓은 것이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이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을 감정이입적 이해한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행위적 관점을 감정이입적 재구성하여 내면과 외면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예전에 총괄평가에도 문제 냈는데 모의고사에도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이제 안다고 해요. 임진왜란을.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팩트죠? 이건 1단계죠. 그럼 임진왜란에 일어난 배경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은 이제 그 당시 일본이 뭐 조선하고 명나라가 무역을 했는데, 여기 각각 막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역의 어떤 뭐냐면 돌파구였어. 필요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인 거야. 근데 임진왜란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은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침략 야욕 때문에 일어났다. 의도 동기를 강조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이 되죠. 근데 임진왜란은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야욕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때 사고활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삐아지식 단계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에 들어가면 곡을 내야 되고 어떤 수준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냐면 심지어 학자도 처음에 접했을 때 역사 사실 접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어떤 역사적 팩트를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사고활동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해 사고 과정은 이런 2와 4에서 행해진 이해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재현이 제대로 해야지만 일단은 역사적 사실 명확히 해야지만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죠. 2와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2와 3단계의 사고활동을 종합해서 4단계의 사고활동이 도달한다. 그래서 이 1과 4는 일련의 사고 과정이며 감정이입적 이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삐아지식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접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역사의 감정입증의 실제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여기 또 실제적 모습이 나와요. 예. 이거는 네가 연구한 거야. 네가.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이론적으로 생각한 거고, 요건 뭐냐면 실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제 관찰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를 조합하면 감정입적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5단계 나온다.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그 두세 번 나왔던 것이 이 감정입적 단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니와 어슈비가 이제 그 애들 데리고 그 연구를 했어. 예.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 그 애들의 단계가 어떤 이제 단계나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단계가 얘기하면 요거 뭐 삐아제 이론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때 단계는 뭐라 그럴까, 사회적 역사의식이라 보면 돼요. 어느 정도 수준 단계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 내용의 지식과 양의 구조에 따라서 그 1단계부터 해서 5단계까지 역사 사실을 이제 파악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이입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고정관념적 간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상적 감정이입.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그 맥락적,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 5단계는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입.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보는데, 요건 이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예문이, 그 뭐냐면, 기후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좀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맞진 않은데, 이건 제거하고 그 앞부분만 좀 정의 부분만 좀 볼게요. 자, 1단계 보면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처지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의 관점을 벗어나는 과거의 사실이나 행위를 불합리한 걸 여기며 과거 사람들의 사고방식 결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과거 사람들 과거 사람들 어리석어서 뭐 원시인이기 때문에 미신을 믿어서 그냥 아예 감정이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단계야. 근데 이게 2단계는 뭐냐면 고정관념에 대한 감정이입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상당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 관념, 고정관념을 본다. 고정관념이 뭐야, 일단? 고정관념 전인을 아셔야겠죠, 개념은. 고정관념은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 대표적인 게 뭐, 가학고 애들은 뭐 똑똑하기 때문에 뭐 역사를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특성화고 애들은 좀 약간 공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못할 거다. 이런 사고방식은 고정관념이야. 그런 것들. 왜냐, 과거 애들 구체적으로 얘들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막연한 성인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애들도 보지도 못했는데 뭐 막연한 성인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고정관념은 좀 이제 뭐냐면 정의적 측면에서 좀 약간 뭐와 이제 비슷하냐면, 공감하고 약간 비슷해요. 공감하고. 예. 그래서 공감하고 좀 비슷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후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세 번째 단계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계 일상적 감정이에요. 예전에 한번 나왔죠. 예, 현재적 입장에서 이제 봤는데 동일시와 좀 가까운 거예요. 역사적 행위를 특정 상황과 관련된 증거에 비춰서 이해하고 그 증거가 비슷한 상황에 언제나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 특별히 적용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2단계는 감정이입의 행위를 오늘날 관점과 증거를 이해하는 경우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시대착오적인 이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이해가. 예. 그래갖고 일단은 이 일상적 감정이입은 이제 봤어.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나 사료를. 근데 그 이해하는 단계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현재적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야. 현재적 감정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일상적 감정이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를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까지는 정의적 입장이에요. 근데 4단계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 넘어가면 약간의 이제 뭐가 이제 들어가냐면 인지적인 측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4단계, 5단계는 이제 수준이 비슷하냐 거의 이제 뭐냐면 약간 좀 더 깊이 이해하냐. 그 다음에 얇게 이해하냐. 그 수준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면 역사적 행위를 당시 상황에 관련된 증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의 믿음과 목적, 가치에 관련해서 그애들 행위를 이해하는데 행위가 일어난 맥락에 관심을 쏟는다는 점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몇 개 특정 요인만, 한두 개 특정 요인만 가지고 이해해.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맥락적으로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그 디오클라티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근데 박해한 이유를 단순히 병역 거부와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제 황제 숭배 사상 거부를 딱 이해한다. 이건 요구해야 하는 거죠. 몇 개 요인만 딱 가지고. 근데 이제 5단계 들어가면 좀 폭넓게 이해해. 그래서 상황의 맥락적 이해와 함께 또 내면도 고려하면서 폭넓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 진짜 뭐냐면 제일 중요한 역사적 감정입이죠. 그래서 이제 디오클라티누스가 왜 그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그 앞에서 이제 뭐 객관적 상황으로서 기독교가 이제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병역도 거부하고 물론 거기에다 뭘까지 하냐면 디오클라티누스가 생각하기에 얘네들은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 뭐냐면 정통적인 신을 분노하게 한다. 그래서 이 정통적인 신을 분노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일신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통적인 신을 분노케 해가지고 지금 노마가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이들을 탄압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맥락적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맥락적 역사 감정이에요. 예. 요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 사전적 정의를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제게 이제 어떤 역사 상황이 주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를 들어 형사치수제나 그 당시 이제 형사치수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서욱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맥락적 감정이입서. 그래서 뭐 그 사회 공동체 같은 의식 강화, 사회 보장제도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력을 가치를 중요시하겠다. 뭐 이렇게 쓰시는 것들.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이제 구성제와 관련돼 가지고 좀 약간 그 예전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 피사도라든지 남미 침략자들 있죠. 예, 코르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침략자들의 그때 인디언의 반응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맥락적 감정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나왔으니까 역사적 상황이 주어진 걸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이제 나올 때 됐어. 한동안 지금 안 나왔다가 나올 때 될 만한 문제예요. 감정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시된 5단계 중에 실제로 감정적 이해가 나타나는 것은 몇 단계에서 몇 단계요? 2단계에서 5단계죠. 왜냐하면 1단계는 아예 감정이입 자체를 안 하는 단계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은 범위의 감정이입 단계는 2단계, 5단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렇지만 이제 1단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재현은 일어날 수 있어요. 1단계는. 재현이라는 건 아까 이제 얘기한 건 뭐예요? 팩트죠, 팩트. 예. 1592년에 뭐 임진왜란이었다. 이 정도는 뭐냐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단계는 상황의 맥락적 단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행위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일어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고정관념적 감정이입을 가는 거죠. 3단계는 행위자의 믿음과 동기를 고려하여, 감점의적 재구성이 가능하지만, 그 역사적 행위의 맥락을 재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관점의 감정적 재구성은 앞에서 말하는 것을 연결시키면, 여기, 그 사고활동의 관점의 감정적 재구성 있죠? 이게 뭐예요? 내면은 이해하지만 뭐죠?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고활동과 좀 연결시켜서 좀 보세요. 네, 여기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있고 역사적 행위의 맥락적 재구성을 못한다. 그리고 상황과 관점의 간접적 재구성을 종합한 역사적 감정의 재구성은 4단계, 5단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맥락적 단계에서 4단계 있죠. 4단계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4단계는 좀 얇게 이해하는 거고 5단계 뭐죠? 좀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5단계가 역사적 상황에 충분한 고려한 감정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사고 활동과 연결되면 1단계는 재현, 2단계는 그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관점의 간접적 재구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4, 5단계는 역사적 사실의 감정적 재구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5단계 가서야 좀 더 완벽한 역사적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고활동 내용과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 감정의 단계는 사고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감정 이해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줄을 쳐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삐아제 발달 단계가 아니야. 우리가 보통 단계 하면 삐아제 발달 단계만 생각해요. 전조작기, 뭐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단계에 맞는 어떤 역사적 감정입이 있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 이거는 뭐냐면 어떤 누구나 어떤 사실에 접했을 때 잘 모를 때는 1단계, 2단계밖에 나올 수 없어. 근데 많이 이해가 깊을수록 어떻게 3단계, 4단계, 5단계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역사의식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모든 감정의식 역사 이해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각 단계 이해는 이런 단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고정감정입은 역사적 사실 올바른 이해가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사의 절제한 지도가 있으면 그 고정감정 역사에는 다음 단계 이해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 감정이니까 고정감정적 감정입은 교사가 절제한 지도만 있으면 다음 단계 뭐예요? 일상적 감정이입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고정감정이 뭐였어? 그냥 사실이나 이런 것들 보기 전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특정한 시대의 어떤 관념이나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일상적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역사에서 기본적이에요. 물론 일상적 감정이라는 현재적 입장에 보기 때문에 좀 시대착오적 이해가 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준이 요만한밖에 안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고 뭐 그다음에 맥락적 감정 얘기하고 뭐 디오클라티스가 어떤 사고방식 얘기하고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애들의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험을 끌어다가 설명하면 뭐야? 잘 이해가 되겠죠.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상적 감정이라면 그 선지식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5개념이 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일상적 감정입을 잘 이용하면 역사 수업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60, 70%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 감정입을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서민석, 거기서 되게 잘 하시잖아. 역사적 사실을 맥락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입장에서 이제 막 판단하고 설명하잖아. 공감이 확 오죠, 그냥. 예. 그런 것도 이제 뭐냐면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걸 비난을 하지만 역사에 아예 모르는 건 낫잖아.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 물론 그 대부분 거기에서 수준이 끝나겠지만 일부 이제 몇 퍼센트 사람들은 거기에 더 나가고 이제 제대로 좀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단 그 뭐는 깔아줘야 돼요. 기본적인 풀은 깔아줘야 될 거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형성평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형성평가 문제 중에 26번을 좀 볼게요. 26번. 자, 26번은 이제 그 사고활동의 감정이고요. 사고활동의 감정이. 그래서 사고활동이 이제 감정이입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말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4번을 내용에 두 줄이네요. 쓰시오. 자,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 역사적 사실 재현. 그 다음에 나는 사항의 맥락적 재구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의 재현 부분은 일단은 이제 5단계 실제로 일어난 그 어슈빌 니의 감정의 모델에 비춰볼 때는 어디에 해당하죠? 일단 재현은? 역사적 사실의 재현은 1단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감정입적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관념적 감정입은 어느 단계에 속해요? 이거는 이제, 상황의 맥락적 구성은 감정입적 재구성에 속하죠. 네, 고정감정적 감정입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관점의 감정입적 재구성. 자, 이거는 그 어슈빌 니에 이제 해당하는 어디에 속할까요? 일상적 감정입.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사적 사실의 감정입적 재구성은 어디에 속하죠? 맥락적 감정입. 이제 이해되겠죠? 맥락적 감정입이나 제한적 맥락적 감정입에 속하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가에 속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재현. 그 다음에 나는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내면을 못하는 거니까 그 뭐냐면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그 다음에 관점의 감정적 재구성은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하는, 내면은 아는데 외면을 모르는 거죠. 맥락을. 그 다음에 역사적 감정적 재구성은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되냐. 자,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상을, 그 다음에 행위자의 관점을 감정적 재구성하며 역사적 사실을 감정적으로 이해한다. 외워두세요. 예, 사전적 정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세요. 잠깐만요. 적어놨는데, 아이고. 2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감정적 단계다. 밑줄진 기획의 역사학습에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시고, 그리고 이은의 단계에서 학생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5단계 있죠? 오슈빈 이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인데, 자, 기획, 일상적 감정이입이 왜 필요하냐? 이것도 이제 5개념이 많지만, 일단 학생들에게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우에서 감정이입을 이해하는데, 이끄는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 감정이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역사 교수 학습 방법에는 꼭 필요한 단계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입은 거기에 이제 학생의 특징, 이런 했던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 야,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역사적인 행위를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황에 비춰 이해하고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과거 사람들의 내면을 고려하고 그다음 상황도 고려해요.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요. 114번 문제 볼까요? 자, 요것도 이제 명칭 쓰라는 거 있죠? 아까쯤에 한 것처럼 명칭을 이제 한 번씩 딱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아까쯤에 했으니까 쉽죠? 뭐 역사 사실 재현, 가는, 나는,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그 다음에 관점의, 감정적 재구성, 그 다음에 나는 그 역사적 사실의 감정적 재구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의 관계와 다른 거는, 그 나에 비해서 나는 뭐가 빠졌어요? 나는, 내면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 다음 다는, 행위자의 믿음이나 동기 같은 내면을 이해하지만, 그 행위가 일어난 역사 상황적 맥락이 이해가 못하죠.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뒤에는 감정이 좀 비판이니까, 요건 뒤에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좀 뒤에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감정적 역사 이해 비판을 볼게요. 그래서, 이 감정적 역사적 이해 비판은 뭐냐면, 이 감정이입을 이해 수단으로 쓰는데, 과연 감정이입 이해 수단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비판의 방향도 여러 가지예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판 방향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는데, 이게 예전에 2차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시오 이게 나오진 않겠죠. 그냥 어떤 사람이 이름이나 어떤 이름 특정한 이름을 들면서 물어볼 수 있어. 제한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요것도 좀 눈여겨보세요. 이거 한번 나올 때 됐어. 또 이해 비판도. 자, 이상에서 보았듯이 역사이해의 독자성을 주장한 사람들은 감정이입이 역사이해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 본다. 하지만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이론을 비판한 견해도 있다. 그래갖고 이제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주요 수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체계되지 못한다는 걸 지적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번째 비판은 누가 한 거냐면 역사적 감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내면은 안 돼. 꼭 뭐냐면 필수적이 아니다는 그 부분론자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상상과 감정이입, 공감, 동일시라는 개념이 통일성도 갖지 못하고 역사적 감정이입 단계도 예매하고 자유가 확실히 뒷받지 못한다. 아까 이제 뭐 상상, 감정이입, 공감, 동일시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딱 읽어보면 완전히 이해 못하죠. 예. 아마 이게 역겨운 저자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어디 그 영어 원문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뺏겼었거든. 그러니까 자기식 대 이해를 한 거 가지고 몇 개 적어놨는데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단계도 얘기하면 이런 쪽은 좀 약간 맞긴 맞는데 완전히 좀 그렇다고 이해가 못해. 그래서 제가 기후제 그 얘기를 좀 하려다가 만 거 뭐냐면 저도 이게 기후제 안 읽어도 헷갈려. 교수도 내보니까 좀 제가 알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끼워 맞춘 것 같아. 뭔가 도식에 맞춰서.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근본적 비판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주로 누가 했냐면 이제 그 모던론자주
네, 간연론자들 있죠. 이 간연론자들이 주로 했는데, 자, 근본적 비판은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이해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역사 인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데,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과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는 그러한 이해가 과연 가능한가? 이들은 현재 사회가 살고 있는 역사가는 과거 행위자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외형적으로 비슷한 요인을 접하더라도 과거 행위자들이 오늘날 역사가가 그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르고요. 그 역사가의 과거 행위자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와 역사인은 서로 다른 정식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역사적 사료라도 똑같은 사료라도 현재적 입장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사가 처해진 현재에 따라서 그 역사가의 행위자들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신채호 같은 사람이 김유신을 평가했다 봐요. 김유신이 좋게 평가했어요? 안 좋게 생각하죠. 왜? 신채호는 민족주의자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은 괜히 외세나 끌어들어가지고, 우리 삼국을 외세의 어떤 집화분 속에, 당나라 끌어들어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좋게 보지. 근데, 그거 똑같은 사람이라도 김유신을 김부식이 봤다고 봐요. 김부식은 일단은 자기 친척이죠. 경주 김씨 아니야. 또 동일한 경주시고 자기 선조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 집안에 또 자조가 많아. 김유신 자조가. 그러다 보니까 김유신 열전이 상당수가 비중돼. 그냥 아마 30-40% 김유신 열전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세네건이었어. 그리고 김유신이 패했던 역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 승전의 역사만 기록해. 좋게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라도 똑같은 사료라도 어떻게 돼요?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연론자들이 주로 하는데 간연론자들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역사적 해석이나 이런 거 다 어디에 입장이 나온다? 현재적 입장이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감정이입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그 텍스트론적 관점에서 또 감정이입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도 비판 방향이 다르죠. 자, 텍스트론적 관점에서는 역사를 감정이입적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고, 아예 불가능한. 텍스트는 자료를 동일하고 확정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공간의 장이죠. 그래갖고 이 텍스트는 뭘로 들어가 있어요? 언어로 쓰여지죠. 이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고 주관적 해석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팩트 자체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냐 이 얘기야. 그래서 역사적 자료가 담겨 있는 역사의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아니라 자료로 만든 위에 해석된 역사 사실이다.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역사적 자료는 그것이 다루는 역사적 사건에서 행위자가 고려했던 요인을 그대로 담을 수 없다.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가 가능하려면 역사가 자료를 통해 역사적 행위자의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고려한 요인을 접해야 한다. 이건 원칙적으로 불가능. 왜 원칙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저 임진왜란 때 이순신에 들어가서 이순신과 뭔가 얘기를 나누고 이순신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시간 여행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시간 여행을 해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가갖고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요즘에 있는데 이게 법에서 그렇죠. 법은 의도와 동기를 잘 안 보거든요. 뭐만 봐요? 결과와 영향을 봐. 그게 뭐냐? 의도와 동기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실제 우리가 검사 판사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의도와 동기를 고려하는 거지.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요거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측면에서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텍스트론적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텍스트론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비판들이 또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자,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판은 뭐냐면 남아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 이해도 읽는 사람들의 해석을 거친 테스트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나 텍스트를 풀어낼 때 얽매이기보다는 뭘 해야 된다? 비판적 읽기, 해체적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이 쓴 사람들의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들이 쓴 거는 자기가 이제 의도대로 이제 쓴 거니까 그 의도를 해체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역사적 행위자의 처지에서 역사 사실을 해석을 감정이입적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역사적 행위와 동일한 추천도 가능하지도 않다. 동일한 사학에 다른 같은 자료를 접하더라도 보는 사람 따라 역사 이해가 다르고 그 역사의 본질적 모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 상황을 보다도 A 테스트와 B 테스트, C 테스트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보는 사람 따라 감정이 다른데 또 그걸 가지고 그걸 읽는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감정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때 오히려 이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뭐 해야 된다?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감정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보는 여러 가지 기록물도 각자 입장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걸 또 뒤에 본 사람들이 또 보고 그 자료만 보고 감정이입하기는 좀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입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비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텍스트론적 관점에서 이것도 텍스트 관점인데 역사적 감정이면 보통 맥락적 이해를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부정해. 맥락적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 행위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이나 컨테스트 자료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컨테스트를. 근데 이 자료조차도 텍스트에 쓰여 있고,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다 만들어진 거고, 그 만들어진 텍스트에서 상황이 형성된 컨테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히 맥락적 이해를 전제로 한 역사적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텍스트와 컨테스트의 의미를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텍스트는 뭐냐면 의미를 표현하는 공간 장향. 그리고 컨테스트 뭐냐 그것이 만들어진 어떤 상황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맥락들이야.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일본에서 만든 뭐냐면 캔디라는 영화가 있어.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캔디 모르시나?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본 거여서 여기 세대 차이가 좀 나시는데 아톰은 아시죠? 아톰은 그 만화 영화 중에 아톰이 있어요. 그 아톰이 뭐냐면 키가 어른이 아니라 소년 로봇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악을 이제 물리치고 나쁜 놈을 혼내주고 그러거든요. 네, 정형적인 건성징악적인 애니메이션인데 그 아톰이라는 사람이 이제 왜 만드냐? 왜 만들려면 어른을 캐릭터한 로봇을 만들지 않고 아톰이라는 그 캐릭터를 만드냐? 그거는 사람적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일본은 그때 만들어진 게 1960년대 70년대거든요. 그때 전후죠. 전후에 이제 패전 이후에 패전감이 확산돼 있었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아톰이라는 게 있죠. 어린이들. 그러니까 새롭게 자란 세대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이 패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톰을 상징화시켜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톰의 내용은 건선징악에서 나쁜 놈 쳐부신 거는 뭐가 되는 거야? 텍스트지만 이 아톰의 캐릭터를 둘러싼 일본의 어떤 상황적 배경을 아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컨테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역사도 마찬가지야. 이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가 만들어진 또 사회적 발견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적 맥락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텍스트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텍스트를 둘러싼 컨텍스트를 제대로 유추할 수 있었어요? 없겠죠. 그런 내용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텍스트론자들이 전반적인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학자 한 명을 써.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제키슨이야. 제키슨도 근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때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서 왜 역사에서 이해해서 감정인지 불가능한가? 네 가지를 제시했어.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철학적 문제고 뒤에 두 가지는 실천적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요것도 첫 번째 철학적 문제는 과거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제키스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시공간은 저 떨어져 있는 얼굴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사료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렇죠. 저도 요번에 저 미투 운동 느끼면서 아니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 나도. 자, 설마 나도 이게 약간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여자 3, 4명을 하면서 그렇게 폭행하고 추행하는지 누가 봤겠어요? 몰랐잖아, 우리도. 예. 근데 그 뒤에 300년, 400년, 심지어 10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 그 꼼꼼히 속을. 자, 두 번째 철학적 문제로는 첫 번째 연상이 있는데 의사소통에 반드시 해석이 있는데 결국에 해석도 각오가 아니라 뭘 구성하죠? 현재 입장을 구성이 된다.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실천적 문제로서 역사가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인식론, 방법론, 이데올로기적 가정 속에 연구 작업을 한다 든다. 이와 같이 역사가 만들기 위해서 실천적 문제를 제거하고 과거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 앞에 이제 그 얘기 있죠. 우리가 이제 아이고 갑자기 연결이 좀 해보면 첫 번째 철학적 문제는 이렇게 있고 일단 이렇게 있고 실전적 문제는 그 역사가는 이론적 모든 종류의 인식론, 방법론, 그 이데올기적인 가정 속에 연구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데올기적인 가정 속에 연구 작업을 한다고 든다. 이와 같이 역사 만들기에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제거하고 과거를 과거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제키슨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나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실존적으로 아무리 이데올로기, 인식론, 방법론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제키슨의 얘기예요. 우리는 역사적 의미의 감정이 할 수 없다는 질문을 든다. 우리가 감정이 역사 수업을 하는 교수의 마음은 같다고 한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이야기는 교수는 콘테스트의 역사적 행위를 보라고 한다. 여기서 교수가 말하는 콘테스트의 역사적 행위가 이런 당시의 상황이다. 그렇지만 강의 듣는 학생들이 실제로 역사적 행위를 본 콘테스트가 역사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수업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수는 맨날 콘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듣는 그 학생들은 교수의 그 콘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교수가 얘기하는 그 상황적 배경이나 그 교실 상황 분위기나 느낌, 이런 태도, 교수의 어떤 전달 방식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임신에 대해서 콘테스트 상황적 배경이. 근데 학생들 받아들인 거는 뭐 교수가 이제 한 대여섯 가지 얘기해.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만 그 뭐냐 침략적 야욕 뭐 이 사람이 뭐 그 뭐 욕심이 많고 막 이런 것만 강조했다. 그러면 학생들은 뭐만 받아들이겠어?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욕심이 많은 것만 받아들여. 예, 일본에 처해져 있는 상황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네 가지를 지적했죠. 앞에 두 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철학적 문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실천적 문제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 사람이 네 가지가 이제 철학적 문제 한 가지를 뭐냐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시공간적 멀리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 철학적 문제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에는 현재에 의해서 구성된 거다. 그다음 실천적인 첫 번째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들 다 끌어다 써도 그다음에 나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 모습도 내 모습을 가지고 과거인을 보는 거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도저히 실천적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교수 학습 방법에서 학생들이 교수가 아무리 그 뭐냐면 콘테스트를 보더라도 결국 학생들이 인식하는 건 뭐예요? 교실 상황에서 교수가 말하는 것 중에 자기가 구미에 맞는 것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쭉 보면 김한중 교수의 비판 내용이 나와요. 김한중 교수님이 이제 제키슨에 대해서 반론을 이제 한 거야. 밑판에 역사적 감정이입에 대한 제키스의 비판은 감정이입적 이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는 걸 전제한다. 즉 역사적 행위를 이해할 때 과연 우리가 행위자의 생각을 그대로 감정이입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감정의 이해는 역사적 행위자가 합리적 행동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보통 때 보이던 행동과 다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생각을 전제로 한다. 물론 역사적 행위 중에 우연히 일어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역사 이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감정적 역사 이해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다. 따라서 제키스는 상당 부분 거기에서 벗어난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적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합리적 행위도 있고 비합리적 행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의식적 행위도 있고. 근데 제키스는 그런 것들 중에 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냐면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 행위들만. 근데 우리 인간 행위 중에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합리적 행위도 있잖아. 합리적 행위라는 건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제3자적 입장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또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무시하고 너무 여기만 비합리적 행위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희정 예를 들면 그분한테 좀 미안한데 안희정 부분은 이제 정치적 행위는 합리적 이 사람 입장은 예측 가능해.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통합론자고 중도주의고 그리고 이제 행정을 또 잘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측면은 또 그거는 주치를 못해가지고 하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뒷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솔직히 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예측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요 뒷부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안희정의 마음은 아예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역사적 행위라는 거는 요 뒷부분까지 아니냐 앞부분에 하는 거야. 앞부분에.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순신의 행위를 이제 본다고요. 자, 이순신도 그 난중일기 보면 좀 이 사람도 보면 뭐 좀 지금 입장 볼 때는 좀 약간 부도덕한 행위도 많이 해. 예를 들어 뭐 그 여자 기생 끼고 와가지고 자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또 한편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행위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여자 끼고 자는 거 그런 부도덕한 행위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지. 이순신 어떻게 이해를 해? 그 사람의 욕망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런 사생활이 아니지. 뭘 이해해야 돼? 한산도 대첩이나 명란 대첩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그 역사적 행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해서, 구성이 됐고, 이게 아마 김한종 씨가 이제 비판한 내용이에요. 김한종 논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예전에 한번 그거 전반적으로 문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기 비판 내용이 여러 방향에서 있어요. 일단은 부분론자들,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입을 이제 좀 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체계하지 못하다. 감정이입, 동감, 동일시, 이런 것들 첫 번째 비판이고요. 두 번째는, 모던론자 중 간념론자들 비판이 있죠. 이 사람 현재적 입장에서 비판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려도 결국엔 누구의 가치관이 개입할 수 없어요. 현재적 입장에 역사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텍스트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텍스트 관점에서도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판은 이제 텍스트라도 자료가 동일하고 확정적 정보가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료라도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입을 해도 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역사가들의 감정이입을 하는 거다. 그 쓸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 읽기와 역사적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맥락적 이해를 하라는데 맥락적 이해가 불가능하게 텍스트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콘텍스트에서 끌어낼 수 있냐. 맥락적인 아예 불가능하다. 세 번째 이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키슨 이론 있죠. 그래서 철학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아까 실천적 이유 네 가지를 비판했죠. 그리고 뒤에 누가 또 비판한 거야. 김한종 교수가 제키슨 이론 비판한 거야.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키슨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그 밑에 김한종 씨가 제키슨 이론 비판한 것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비판하라는 식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뭐죠? 어떤 이론을 딱 비판 내용을 보고 그걸 더 제한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형성평가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아이고, 이게 몇 분이야. 115번을 보세요. 115번. 자, 다음은 감정이입의 비판 내용이다. 기획이 구체적 비판 내용을 서술해보고 나가 가능하지 못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다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비판해 보시오. 자, 감정이입을 역사적 이해의 주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분론자들이죠. 역사적 감정을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굳이 비판해요. 자, 그건 뭐냐면 상상과 감정이입, 공감, 동일신한 개념이 통일성을 가지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적 감정이입 단계도 예매하거나 자료가 확실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가능하지 못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과거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하고 있다. 자, 여기는 이제 나는 역사가와 과거 행위자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신 코드를 가지고 있고 과거 행위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거죠. 이거는 간연론자들이 비판하는 거야. 현재적 입장에서. 그다음 다는 역사자를 담겨 있는 역사 사실 과거 일어난 일 그대로가 아니라 자료가 만든 사람의 해석이 역사적 사실이다. 자, 이거는 누가 비판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론자들이 비판한 거죠. 그래서 잘 동일하고 확정적인 정보의 제공자가 하나 텍스트 보여야 된다. 텍스트라는 건 언어로 쓰이고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고 역사 사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116번을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가 가능하지 않는 이유를 세 줄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이것도 이제 텍스트 비판 입장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을 비판한 내용인데 텍스트 관점에서는 역사적 감정이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뭐다? 거기에 들어갈 것은 이제 그 가에 들어갈 것은 맥락적 이해죠. 근데 이 맥락적 이해의 가능성을 부정하죠. 사안과 배경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전제로 한 역사적 감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잘못됐네. 그 앞에 답을 알려줬네. 그래서 가를 이렇게 가 해가지고 맥락적 이해 씌우시고 제가 나중에 할 때는 줄 텐데 가를 전제로 한 역사적 감정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맥락적 이해 당시 상황을 알려면 컨텍스트 자료들을 통해 알아야 컨텍스트를 자료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텍스트 자체가 뭐예요?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 해석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7번 문제 볼게요. 117번 문제는 제키슨의 이론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자인. 그래서 다음 기획단 이윤이 제기된 이유를 각각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디귿이 비판 내용을 기술해보시오. 자, 포스트 모던 역사학자로 꼽히는 제킨스는 역사 이해에서 감정이 불가능한 이유를 네 가지 제시했다. 이 중 두 가지는 철학적 문제고 두 가지는 실천적 문제다. 자, 역사적 행위를 이해할 땐 과연 우리가 행위자의 생각을 그대로 감정이입할 수 있냐. 그래서 기획과 니은의 그 제기된 이유. 기획의 이유는 뭘까요? 철학적 이유가 뭐죠? 문제는 이거 그냥 쓰시면 되죠. 과거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모든 의사소통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관점으로 구성된다. 니은의 실천적 이유는 역사가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인식론, 방법론, 이데올로기적 가정성의 연구 작업인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약간 텍스트 그 이론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답이 좀 약간 그래서 실천적 이유는 역사가 이론적 종류의 인식론, 방법론, 이데올로기의 가정성의 연구 작업을 하는 것 든다. 이와 같이 역사 만들기와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제거하고 과거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제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식론, 방법론, 이데올로기적 가정성의 연구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과거답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과거를 과거답게. 그래서 풀이에서 말하는 나의 모습을 과거를 통해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거죠. 20세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를 드러내볼 수 없다. 아무리 인식론, 연구 방법론 다 들어도 결국에는 내 자신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여다볼 수 없다. 그래서 그 과거를 과거답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이 핵심적인 언어 같아요. 네, 쓰시면 되고 그래서 좀 고치시고 자, 그 다음 비판 내용은 뭘 비판했어요? 역사적 행위를 할 때 과연 우리가 행위의 생각 그대로 감정이입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비판은 김한준 시간인데 내가 제키슨이 얘기한 건 뭐만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야? 비합리적이고 우발적이고 맨날 이런 것 뻔해. 근데 우리가 역사적 감정이입은 이런 거보다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김한준 씨가 재발견한 거야. 이 부분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감정이 비판을 이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뭘 보냐면
역사적 해석과 판단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과 판단 부분은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역사를 판단해갖고 뭐 개괄적 해석, 맥락적 해석 등등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처럼 이거는 감정이입은 지금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요거는 딱딱 떨어지는 부분만 할게요. 요거 뭐 상황적 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